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11권 마탄의 사수 역사를 향한 연설. 그는 우선 새마을운동을 잘살기 운동이라고 요약했다. 새마을운동이란 무엇이냐? 나는 작년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간단히 쉽게 말하여 잘살기 운동이다라고 정의했습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입고 고대광실 좋은 집에서 사는 것만이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하고 자존심이 강하고 서로 협동을 하여 서로서로 도와서 땀 흘려가면서 나도 잘 살고 우리 이웃도 잘 살고 우리 고장도 잘 살고 우리나라도 잘 사는 것이다. 이렇게 나는 강조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들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부강한 나라,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서 자손들에게 물려주는 것, 이것이 참되게 잘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후손들에게 다시는 가난이라는 유산을 절대 물려줘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것이 새마을운동의 궁극적인 목표라는 것을 작년에도 강조했고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 온 국민들에게 재강조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다시는 가난한 나라, 가난한 나라의 백성, 못 사는 나라의 국민, 못난 백성이라는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과거 일제시대 또는 해방 직후 그리고 6.25 전쟁을 전후하여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에 나가면 외국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당신 어느 나라 사람이요? 이렇게 물을 때 자주정신과 주체의식이 없는 사람들 가운데는 나는 한국 사람이요 라고 대답하는 것을 부끄럽고 떳떳하지 못하게 생각하여 말을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당신 어느 나라 사람이요? 나는 동양 사람이요. 동양에도 여러 나라가 있는데 중국 사람이요? 일본 사람이요? 아니요. 그럼 어디요? 한국이요. 한국이 어디에 있더라? 또 아는 사람은 한국전쟁 때 그 피란민이 몰려다니던 그 한국말이요. 과거 우리가 외국에 나가면 이런 말을 들은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어디에 나가서 당신 어느 나라 사람이요?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요 하고 떳떳하게 가슴을 펴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자. 특히 우리 후손들에게는 어디에 나가서도 조금도 구김살 없이 가슴을 활짝 펴고 떳떳하게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것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서 물려주자. 이것이 우리가 노리고 있는 새마을운동의 궁극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그의 열띤 이야기는 계속된다. 그렇다면 이처럼 살기 좋은 우리 고장을 만들자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첫째는 부지런해야 합니다. 즉 근면입니다. 옛말에 일근은 선지장이요 일태는 악지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문입니다만 일근, 한일자, 부지런한 근자. 한번 부지런한 것은 선지, 착한 것에 으뜸 가는 것이다. 부지런한 것이 모든 선에 으뜸 가는 것이다. 일태는 악지장이란 게으르다는 것은 나쁜 것 중에서도 으뜸 가는 것이다. 이런 옛말이 있습니다. 근면하지 못한 사람이 100마디 말을 해보았자 그것은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자주정신이 강해야 되겠습니다. 서로 협동을 할 줄 알아야겠습니다. 근면, 자조, 협동, 이것이 새마을운동의 행동 강령입니다. 따라서 이 운동은 조국 근대화를 위한 일대 약진 운동이요 동시에 범국민적인 정신혁명운동이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따라서 이 운동은 반드시 행동과 실천이 뒤따라야 합니다. 이론이나 말만 가지고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새마을운동은 하나의 행동 철학입니다. 또한 이 운동은 반드시 주민의 소득 증대와 직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 둡니다. 소득 증대를 수반하지 않는 운동은 처음에는 모두 열을 올려서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열의가 식어버리고 주민들이 흥미를 느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박 대통령이 도덕성과 정신력을 강조하는 것은 반드시 행동을 유발하기 위한 동기부여의 목적이지 말장난에 머물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는 또 사명감의 고침만으로 인간을 지속적으로 움직이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았다. 소득 증대라는 이기심이 더해져야 한다는 뜻이다. 박 대통령은 이타심과 이기심이란 두 심리적 동기를 통합하여 국민들에게 호소했기 때문에 설득력이 강했다. 박 대통령은 역사서를 많이 읽었다. 그가 역사에서 발견한 과거와 미래에 대한 통찰이 그의 신념체계를 형성했다.
역사에서 그는 자신의 고독한 결단을 합리화할 수 있는 많은 사례들을 발견했고, 너희들은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그러나 역사는 나의 편에 설 것이다 라는 자신감을 정당화할 수 있었다. 대중은 자신을 알아주지 못할지라도 역사는 자신의 편이란 생각이 용기의 셈이었다. 이날도 그는 역사에서 용기와 사명감을 끌어내려고 한다. 오늘 이 자리에서도 여러분들에게 1970년도판 성공사례집 두툼한 책이 한 권씩 배포될 것입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가면 1974년도판, 다음 해에는 1975년도판, 이렇게 앞으로 계속 우리 농촌 근대화 과정에 있어서 하나의 역사로서 편찬하여 후세에까지 남기려고 합니다. 후세에 우리 자손들이 이 책을 읽어서 우리의 조상들이 이처럼 훌륭한 마을을 만들고 나라를 건설하기 위하여 이만큼 피땀을 흘려가면서 노력했구나 하는 그 사실을 우리 후손들이 알게 될 때 과연 그들이 어떠한 느낌을 가지겠는가. 우리 후손들로 하여금 우리도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게을러서는 안 되겠다, 조상들의 뜻을 받아들여야 하겠다는 감명과 감동을 느끼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민족의 어린 것입니다. 우리가 옛날 히랍의 역사를 읽어보면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트로이 전쟁에 참전한 아테네 시민들이 그들이 죽을 때 자손들을 불러놓고 유언을 하기에 너의 조상이 누구냐고 묻거든 너는 서슴지 말고 우리의 조상은 트로이 전쟁에 참전한 용사였다고 떳떳이 일러주라,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앞으로 나이가 들어 늙으면 죽을 때가 올 것입니다. 나는 우리 자손들에게 후세에 너의 조상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나의 조상은 1970년대에 새마을운동에 앞장서서 알뜰하게 일한 바로 저 마을의 농민이었다고 대답하라는 유언을 남기는 것이 가장 보람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부정하지는 않았다. 그 불가피성과 당위성을 인정하면서도 그는 서구의 최신 민주주의가 그 경험이 일천한 한국에서는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고 확신했다. 이런 확신은 한국의 발전 단계와 봉건적 잔재, 그리고 한국인의 민족성에 대한 통찰에서 우러나온 하나의 신념이었다. 다수 지식인이 독재화라고 비판했던 10월 유신도 박 대통령의 사전에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적 토양에 알맞은 한국적 민주주의의 실천이었다. 그는 이날 새마을운동이야말로 한국적 민주주의의 실천 도장이라는 유명한 말을 남긴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결론적으로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새마을운동은 한국적 민주주의의 실천 도장이다. 나는 이렇게 강조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새마을운동은 한두 사람이 모여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온 불악 사람들이 전부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선 불악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그 불악에서 가장 신망이 높고 창의적이며 헌신적인 불악 지도자를 전체 의사에 따라 뽑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불악의 발전을 위하여 모든 사람의 좋은 의견을 들어 종합을 하고 모든 사람의 동의를 얻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코 한두 사람의 의견을 가지고 이것이 추진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의 의견을 듣고 모든 사람의 동의를 얻은 다음에는 그 불악 전체의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는 남녀노소가 전부 참여하여 서로 협동하고 땀 흘려 이 일을 추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얻어진 성과, 여기에서 얻어진 소득은 불악민들에게 골고루 공평하게 돌아가야 되고 또 불악민들에게 동의를 얻어 일부 소득을 불악 공동기금으로 저축해야 합니다. 그 저축한 것이 어느 정도 축적이 되면 또다시 불악 사람들의 전체 의견을 모아서 불악 공동이익 사업을 결의하여 이를 추진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마을운동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과정이야말로 가장 훌륭한 민주주의적인 방법이며 참다운 민주주의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새마을운동과 같이 점차적인 훈련과 실천을 통해 하나하나 뿌리를 박아나갈 때 비로소 정착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민주주의를 앉아서 놀고 먹고 선거 한번 치르고 나면 전부 정부에 의지하면 된다는 의존심만 양성하고 여야, 아랫동네, 이 마을 저 마을이 전부 분열하여 서로 싸우고 욕하고 하는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나는 이런 민주주의가 오래가면 그 사회는 멸망한다고 생각합니다. (1974년 1월 14일에) 국민 생활의 안정을 위한 긴급조치의 공포시행에 따르는 대통령 특별담화문에서 박 대통령은 우리나라 경제만은 불황 속의 인플레에 말려들지 말고 이것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자고 했다. 그는 또 우리가 걸어온 길은 탄탄대로가 아니었고 태산중령을 넘고 거센 풍랑을 헤쳐나가듯 여러가지 난관을 극복하면서
세계적인 성장과 발전을 기록해왔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직전의 긴급조치 1, 2호로서 반정부 세력을 엄단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했다. 이 같은 국가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일부 인사와 불순분자들이 반유신적인 활동을 자행하여 국가 안보에까지 위협을 미치게 됐기 때문에 부득이 정부는 이를 먼저 제거하는 조치를 취해야만 했다. 긴급조치 3호는 저소득층 부담 경감, 영세민 취로 사업 확대, 임금 체벌과 부당해고 엄단, 정부 예산 절감, 중소상공업자 지원, 농민 보호 대책이 주조였다. 오원철 수석은 이 긴급조치의 효과를 질서 회복으로 해석했다. 석유 파동이란 것은 질서가 무너졌다는 뜻입니다. 러시아워 때 서로 먼저 가려고 하다가 자동차가 서로 엉켜버린 것과 같은 현상이 경제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교통순경이 등장하여 이 엉킨 차들을 풀어줘야 하는데 대통령 긴급조치가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국민들이 대통령 말을 믿고 사재기를 중단하는 등 질서가 회복되니 정부도 물가체계를 개편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것입니다. 1974년 2월 1일 정부는 유류값을 평균 82%, 전기값을 30%, 해운요금을 최고 109%, 항공요금을 60% 인상했다. 2월 5일엔 생필품, 건축자재, 신문용지 등의 값을 대폭 인상했다. 정부가 통제하던 물건 및 서비스 요금을 최하 10%, 최고 100% 올린 것은 유사 이래 처음일 것이다. 그럼에도 시장과 국민들은 차분하게 받아들였다. 매점 매석, 사재기, 품귀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오원철 수석의 표현을 빌리면 폭풍 후의 고요함과 같았다. 남은 것은 핥히고 간 상처뿐이었다. 이때 석유 쇼크를 재앙으로 위장한 행운으로 만드는 일들이 일어난다. 행운은 최선을 다한 사람에게 찾아온다는 것이 박 대통령의 한국에도 적용된다. 중동 진출을 위한 탐색이 시작된 것이다. 한국의 현대사는 터널을 지나 새로운 무대로 진입하는 것이다. 1973년 한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3억 880만 달러였는데 1974년에는 20억 2270만 달러로 늘었다. 자본거래 통계를 보면 1973년에는 2억 9천만 달러를 빌리면 됐는데 1974년에는 19억 9480만 달러를 빌려와야 했다. 경제총사령관인 김정년 비서실장은 출근하자마자 부도 직전으로 몰린 회사 사장처럼 여기저기 전화를 걸어야 했다. 오늘 결제 준비는 됐나? 어제 홍콩에서 돈을 구워오겠다는 것은 해결됐어. 걸프에게 주는 원유 대금은 며칠만 기다리라고 해. 오원철 경제 이수석 비서관의 회고에 따르면 중동 진출과 관련하여 박 대통령에게 최초의 보고를 올린 것은 1974년 1월 30일이라고 한다. 마침 사우디아라비아 나제르 기획상이 방한하게 되어 있어 중동에 대한 한국 기업의 진출 방향을 구상한 것이었다. 오 수석은 석유 위기가 발생하기 전에 유럽에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건설회사 삼환의 직원을 만난 적이 있었다. 그때 삼환은 한국 기업체로서는 처음으로 사우디에서 고속도로 건설 공사를 따내 일을 하고 있었다. 그때 삼환 직원은 서울시장이 초청한 제다 시장 부부와 동행하고 있었다. 비행기가 도쿄에 가까워지자 제다 시장 부인이 양장으로 갈아입었다. 어찌나 아름다운지 클레오파트라를 연상케 했다. 오 수석은 귀국 후 삼환 직원을 불러 사우디의 상황을 이것저것 물어봤다. 오 수석은 5.1달러가 모이는 중동 시장을 겨냥하여 군수품의 판매, 공장 건설, 토목, 건축, 기술 인력 수출을 생각했다. 1월 30일 오전 오 수석으로부터 중동 진출 관련 보고를 받은 박 대통령은 국내 업자들을 불러다가 설명회를 개최하고 중동 진출에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뜻을 전하라고 했다. 그날 오후 오 수석이 다른 건으로 결재를 받으러 갔더니 박 대통령은 중동 진출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봐 라고 했다. 오 수석은 군대식으로 목소리에 힘을 주어 보고했다. 각하, 우리나라에는 3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첫째, 우수한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동은 작업 환경이 가장 나쁜 곳입니다. 고온이고 사막지대입니다. 오락도 없는 곳입니다. 이렇게 나쁜 조건이야말로 우리나라에게는 극히 유리한 조건이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군인 정신으로 무장한 수십만 명의 제대 장병들이 있습니다. 월남에서의 경험도 있습니다. 각하, 에너지 위기는 국난의 일종입니다. 한국 남아가 국난을 극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는 어린 여공들이 수출을 해서 우리 경제를 지탱해 왔습니다만 이번에는 남자가 나서야 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둘째, 우리나라 남자 기능공들의 인건비는 선진국보다는 훨씬 싸고
기술 수준은 후진국보다 월등합니다. 셋째, 공기 단축인데 이 부문은 우리 건설업체가 자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공사식으로 돌관 작업을 하는 데는 소질이 있습니다. 오수석, 소신이 있어 조품원. 각하 중동에 진출하자면 뒷거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 방면에도 소질이 있지 않습니까? 박 대통령은 소리를 내어 웃었다.